페라리의 심장이 더 이상 이탈리아에 없다는 말을 제가 직접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회의실에서 우리는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고 보고서를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평생 한국을 과소평가해왔고 그 대가를 이제야 보았습니다. 이탈리아 전문가들이 한국 때문에 회의를 중단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한 나라의 방향이 바뀐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결정의 시작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특별한지 더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보여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단 한 번 국가보고서를 읽다가 손이 떨린 적이 있습니다.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오후 3시 로마 중심부에 있는 제 차관실에서였습니다. 그날 저는 6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종이가 두렵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보고서의 표지에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외부 유출 금지, 국가산업안보 최고 등급. 보고서를 펼쳤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 핵심 산업은 90일 이내 생산 중단 가능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4번째 읽을 때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5번째에는 안경을 벗어야 했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 눈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0년간 이탈리아 제조업과 산업 정책을 설계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강점도 약점도 위험 요소도 전부 파악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보고서는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이제서야 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 침묵하는 관료였습니다. 40년 동안 국가 기밀을 다뤘고 언론과 거리를 두었으며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2년 앞둔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세상을 잘못 읽고 있었는지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는 이탈리아인으로 태어난 것을 평생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로마 제국의 후손이고 르네상스를 꽃피운 민족이며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를 배출한 나라입니다.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마세라티가 우리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라다와 구찌, 아르마니가 세계 패션을 이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르코,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가르친 민족이란다. 다른 나라들이 전쟁할 때 우리는 예술을 만들었지. 그게 우리의 힘이야. 저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할 때도 저는 이탈리아의 특별함을 강조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문화자본이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좋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1985년 저는 정부에 들어왔습니다. 경제개발부 말단 사무관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낙관적이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동료들과 와인을 마시며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기술은 독일과 일본이 하면 되는 거야. 미국이 컴퓨터를 만들게 놔두면 돼. 우리는 예술의 나라니까. 우리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사람들이야. 그 말을 할 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는 다른 차원의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료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TV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상적이긴 하네. 하지만 저 나라는 곧 한계에 부딪힐 거야. 빠르게 성장했지만 깊이가 없어. 기술을 모방하는 것과 창조하는 것은 다른 문제니까. 제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국에 가본 적이 있어요? 아니. 하지만 보고서를 많이 읽었어. 저 나라는 수출주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지속 가능하지 않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는 제 오만함을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으면서 한국에 대해 확신에 찬 판단을 내렸습니다. 데이터를 보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편견으로 세상을 판단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저는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제조업 정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제조업은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부상하고 있었고 독일과의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회의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을 주시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기업들은 일본 기술을 베낀 거예요. 독창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제 의견이 회의록에 기록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저는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조립 공장 아닌가. 핵심 기술은 다 일본과 미국 거잖아. 2005년 저는 국장이 되었습니다. 기술산업국을 맡았습니다. 부하 직원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국장님, 한국이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기술 집약도가 낮아요. 진짜 중요한 건 시스템 반도체인데 그건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도 중요한 부품입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경쟁에 뛰어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른 강점이 있으니까. 그 직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2010년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팝이 유행하고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 때도 저는 그저 문화산업의 일시적 유행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는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저는 늘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나라라고. 2015년 저는 차관이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부 차관, 기술산업 전략 담당. 30년 관료 생활의 정점이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취임 연설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탈리아는 기술 경쟁이 아니라 가치 경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강점은 혁신이 아니라 전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박수는 우리의 나태함을 정당화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 제가 2025년 6월 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350페이지였습니다. 처음 50페이지를 읽는 동안 저는 계속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숫자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중간에 멈추고 담당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보고서 제대로 검증한 거 맞나? 네, 차관님. 3번 재확인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극단적인데? 저희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보고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100페이지를 넘기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틀린 보고서가 아니라는 것을. 페이지마다 같은 이름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한국. 배터리 섹션에서 한국, 반도체 섹션에서 한국, 디스플레이에서 한국, 정밀화학에서 한국, 우주부품에서 한국, 공정 자동화에서 한국. 저는 연필로 표시를 해가며 읽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줄을 그었습니다.
50페이지쯤에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연필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로마의 오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첨단 제조업은 현재 한국산 핵심 부품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밀 센서, 공정 장비에서 한국 의존도는 평균 70%를 넘어섰습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대체 공급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70%. 대체 불가능. 이건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망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관실 창문은 로마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창문 앞에 서서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콜로세움이 보였습니다. 2000년 된 건축물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 건물을 자랑하면서 2025년의 미래는 준비하지 않았구나. 저는 즉시 담당 국장을 불렀습니다. 국장이 들어왔을 때 저는 창문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 검증했나? 네, 차관님. 3번 재확인했습니다. 산업통상부, 과학기술부, 민간연구소까지 교차 검증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국장을 쳐다봤습니다. 한국 의존도 70%라는 게 맞나? 일부 분야는 그 이상입니다. 배터리 분야는 85%,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92%입니다. 저는 책상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92%? 네, 차관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국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관님, 이 보고서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언론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 국민들이 알게 되면? 정치권이 이용하면?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국장에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외부 유출을 절대 막아. 이게 언론에 나가면 안 돼.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분석을 지시해. 대안이 있는지 자립 가능성이 있는지 모두 검토해. 국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위스키를 꺼냈습니다. 평소에는 저녁에만 마시는데 그날은 오후 3시에 마셨습니다. 한 잔을 마셨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페라리 섹션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페라리는 제게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탈리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페라리 박물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모데나에 있는 박물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붉은 페라리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르코, 저것 봐. 저게 바로 이탈리아야. 우리는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술을 만들어. 저는 그 말씀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2024년 가을, 저는 페라리 본사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전기 슈퍼카 개발 관련 회의였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페라리의 미래가 걸린 회의였기 때문입니다. 그 회의에서 페라리 CEO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엔진 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페라리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습니다. 페라리의 V12 엔진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계적 완성도의 정점이고 예술입니다. 저는 한번 페라리를 직접 몰아본 적이 있습니다. 정부 행사에서 특별히 허락받았습니다. 엑셀을 밟았을 때 들려오는 그 소리, 그 진동, 그 감각.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서 엔지니어링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전기차를 요구합니다. 유럽 배출가스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기 슈퍼카를 만들어야 합니다. CEO가 물었습니다. 배터리는? 그때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편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엔지니어링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협력해야 합니다. 현재 슈퍼카급 고성능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CEO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한국? 네. 유럽에는 없나? 독일은? 독일 업체들도 있지만 페라리가 요구하는 스펙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출력 대비 무게, 충전 속도, 내구성, 안정성 모든 면에서 한국 배터리가 앞섭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페라리가 한국 배터리 없이는 전기 슈퍼카를 만들 수 없다니. 제 옆에 앉아있던 페라리 디자인 책임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디자인하고 설계해도 결국 심장은 다른 나라 것을 쓰는 거네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엔지니어링 책임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모터 제어 반도체도 한국산을 써야 합니다.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모두 한국 부품이 들어갑니다. CEO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날 회의실을 나오면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무력했습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붉은 페라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아름다운 차들도 결국 다른 나라의 기술 없이는 미래로 갈 수 없구나. 보고서로 돌아와서 저는 페라리 섹션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페라리뿐만 아니라 람보르기니, 마세라티 모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전기화를 위해서는 한국 기술이 필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있었습니다. 2025년 기준 이탈리아 슈퍼카 제조사들이 개발 중인 전기 모델의 93%가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93%.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랑, 우리의 정체성. 그 모든 것이 다른 나라의 부품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로마의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오렌지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보고서의 숫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섹션은 우주산업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럽 우주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주정거장 모듈 개발에 참여했고 위성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주산업에 대해 항상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건 첨단 기술의 영역이고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진 분야라고 생각했습니다. 2020년 저는 유럽 우주국 본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파리에 있는 본부였습니다. 그곳에서 이탈리아가 참여한 프로젝트들을 봤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주국 국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기여가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들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이탈리아 우주국이 추진한 달 탐사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의 감독위원회에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설계는 완성되었고 부품 조달도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보고했습니다. 진행률 75%입니다. 일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 정밀 센서입니다. 달 표면을 분석하기 위한 초정밀 센서가 필요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스펙을 만족하는 센서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독일은 어떤가? 독일 광학기술은 세계 최고잖아. 문의했습니다. 납기가 2년이라고 합니다. 2년?
그럼 프로젝트가 완전히 지연되잖아. 그렇습니다. 일본은 가격이 예산의 3배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엔지니어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업체에 문의해 봤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한국? 네. 6개월 안에 납품 가능하고 가격도 예산 범위 내이며 스펙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높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우주 센서를 만들어? 네, 차관님. 최근 몇 년간 한국이 우주 부품 분야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우주 센서를 만들었지? 저는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우주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는 것을, 단순히 위성을 쏘아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핵심 부품을 자체 개발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저는 보고서를 받았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우주 예산 증가율, 기술 개발 속도, 인력 양성 규모, 모든 지표가 이탈리아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국 센서를 썼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일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센서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프로젝트의 핵심이 다른 나라 기술이라는 사실이, 차관실에서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우주 프로젝트의 73%가 한국산 부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40%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부품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프로젝트의 핵심이 사실은 다른 나라의 부품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 저는 일어나서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석양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석양을 보면서 미래를 놓쳤구나. 더 충격적인 것은 반도체 섹션이었습니다. 저는 반도체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건 제 전문 영역이 아니었고 솔직히 말하면 관심도 없었습니다. 반도체는 엔지니어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책 담당자인 제가 깊이 알 필요는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저를 강제로 그 세계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탈리아 제조업의 모든 자동화 시스템이 반도체로 작동합니다. 공장의 로봇, 품질 관리 시스템, 물류 자동화, 전부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의 상당수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2005년에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1위가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그 메모리 반도체가 모든 산업의 핵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런 시뮬레이션이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으로부터의 반도체 공급이 90일간 중단된다면 이탈리아 자동차 산업의 67%가 생산을 멈출 것입니다. 전자제품 산업은 83%가 중단될 것입니다. 90일. 석 달입니다. 석 달 안에 우리 산업이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로 가득했습니다. 각 산업별 한국산 반도체 사용 비율, 대체 공급원의 부재, 재고 보유 기간,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반도체 없이는 3개월을 버틸 수 없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직원들은 이미 퇴근했습니다. 차관실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아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천장에는 17세기 프레스코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바로크 시대에 지어진 궁전을 개조한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천사들이 구름 위를 날아다니고 신들이 장엄하게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이렇게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제 인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보며 곧 한계가 올 나라라고 말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29살이었습니다. 젊고 오만하고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동료들과 와인을 마시며 한국은 조립 공장이라고 웃었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40대였습니다. 승진하고 자신감이 넘쳤고 제 판단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대 산업회의에서 우리는 기술보다 예술의 나라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던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50대였습니다. 차관이 되었고 권력을 가졌고 제 말이 정책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순간에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습니다.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것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얕보았던 나라가 제 나라의 생존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63년을 살면서 사무실에서 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운 것은 한국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제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40년간 내린 잘못된 판단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밤 사무실에서 자야 할 것 같아. 아내가 걱정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중요한 보고서를 검토해야 해서. 건강 챙기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차관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의 프레스코아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다시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모든 페이지를 다 읽었습니다. 배터리 기술의 발전 과정, 반도체 미세 공정의 혁신, 디스플레이 기술의 진화, 우주 부품의 정밀도 향상. 모든 섹션에서 한국은 단순히 참여자가 아니라 선도자였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기업들의 R&D 투자 규모가 나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연간 R&D 투자액이 이탈리아 정부의 전체 과학기술 예산보다 많았습니다. 한 기업이 한국가보다 더 많이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한 그래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1990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기술 경쟁력 지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1990년에 한국은 거의 밑바닥이었습니다. 이탈리아보다 훨씬 아래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2000년에 이탈리아를 추월했습니다. 2010년에는 독일과 비슷해졌습니다. 2020년에는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25년 그 선은 거의 정점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이탈리아의 선은 평평했습니다. 35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국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동안 우리가 멈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다른 나라가 하는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술과 문화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변했습니다. 배터리가 석유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가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단순한 화면이 아니라 인터페이스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로마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잠들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만드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과거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40년간 관료 생활을 하면서 모아온 메모들이 가득한 공책이었습니다. 저는 새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2025년 6월 17일. 오늘 나는 내가 평생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썼습니다.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다. 세상은 내가 믿었던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 나는 오만했고 무지했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63살의 나이에 은퇴를 2년 앞두고 평생의 신념이 무너진 이 순간에 다음 날 아침 저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산업정책 전면 재검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모든 부서 참여시켜.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차관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40년간 틀렸다고,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모든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자동차, 우주, 반도체, 에너지, 화학, 모든 분야의 사람들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부품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한국 기술 수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립니다. 처음에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과장된 거라고, 다른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깊게. 7월 중순 저는 총리 주재 산업정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 안건 중 하나가 첨단 산업 자립도 재고 방안이었습니다. 저는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의 첨단 산업 자립도는 매우 낮습니다. 특히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해외 의존도가 심각합니다. 재무장관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총리가 물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네, 총리님. 독일이나 미국이 아니라 일부 분야에서는 독일과 미국도 있지만 핵심 부품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나옵니다. 재무장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대안은 없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없습니다. 기술 격차가 너무 큽니다. 외교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안정적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날 회의는 무거운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총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총리실로 들어갔을 때 총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 네, 총리님. 매우 심각합니다. 총리가 돌아서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뭘 놓친 겁니까?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30년을 놓쳤습니다. 총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시오.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0년 안에는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20년도 부족할지 모릅니다. 총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총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직접 가보시오. 예. 한국에 가보시오. 직접 보고 오시오.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에 간다. 제가 평생 얕잡아봤던 나라에 직접 간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러 간다. 8월 초 저는 한국 방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2주간의 산업 시찰이었습니다. 배터리 공장, 반도체 공장, 우주연구소, 자동차 공장 모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비서가 일정표를 가져왔습니다. 차관님, 일정이 너무 빡빡한 것 아닙니까? 63세 연세를 고려하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모두 봐야 해. 출발 전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보게 될까? 제가 상상했던 것과 얼마나 다를까? 제 편견이 얼마나 무너질까?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달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달 표면을 탐사하는 우리 프로젝트에도 한국 부품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우주를 꿈꿀 때도 그 꿈을 이루는 도구는 한국에서 온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습니다. 나는 내일 한국에 간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러 간다. 무섭다. 하지만 가야 한다. 진실을 봐야 한다. 저는 펜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썼습니다. 나는 평생 오만했다. 이제 배울 시간이다. 비행기 티켓은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서울까지 11시간. 그 11시간이 제 인생을 바꿀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방을 쌀 때 저는 그 보고서를 넣었습니다. 350페이지의 보고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거 꼭 가져가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증거니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저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평생 틀렸어. 40년을 잘못 살았어. 아니에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은 충분하지 않았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단순히 산업 정책을 바꾸는 계기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꿀 줄은, 제가 평생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릴 줄은, 그리고 63년을 살아온 사람이 마치 처음 세상을 보는 것처럼 충격을 받게 될 줄은. 비행기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63세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피곤한 눈. 하지만 그 눈 속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동시에 기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저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서울까지 11시간. 저는 그 시간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한국으로 가야 하는가? 총리가 명령해서? 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확인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었던 것들이 정말 틀렸는지 직접 눈으로 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 저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TV 화면을 보며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인상적이지만 곧 한계가 올 거야.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확신에 차서. 37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나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 확신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러.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먹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서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확인만 하고 돌아오자.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현장을 보고 사진 몇 장 찍고 보고서 쓰고 돌아오면 돼.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것은 새벽 5시였습니다. 창밖을 보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공항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차들이 달리고 있었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입국장을 나왔을 때 저는 더 놀랐습니다. 공항이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화장실은 호텔보다 깨끗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6개 언어로 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직관적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이 미소를 지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로봇이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피해갔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갔을 때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추위보다 다른 것에 더 놀랐습니다. 도시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은 60대로 보였습니다. 호텔 어디예요? 저는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아, 광화문이네요. 30분이면 갑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로 들어섰을 때 저는 창밖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새벽 5시 반인데 차들이 많았습니다. 트럭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배달 차량들이 보였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른 아침에도 차가 많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은 24시간 도시예요. 멈추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멈추는 시간이 없다. 로마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점심시간에 이 시간을 쉽니다. 일요일은 거의 모든 게 문을 닫습니다. 우리는 그게 삶의 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새벽 하늘을 찔렀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들이 보였습니다. 저 건물들은 뭔가요? 회사 건물들이요. 벌써 출근한 사람들 많아요. 새벽에요? 여기는 그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했습니다. 조식은 6시부터입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6시부터 조식이라니. 방에 들어가서 짐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광화문이 보였습니다. 새벽인데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출근하는 사람들, 신문을 배달하는 사람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6시 15분. 이탈리아는 지금 밤 11시 15분입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호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는 이미 활기찼습니다. 지하철역 입구가 보였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여기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새벽 6시 반인데 저는 표를 끊는 방법을 몰라서 헤맸습니다.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영어를 했습니다. 표를 사고 싶은데요. 저쪽 기계에서 사시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에 뭔가를 느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돕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지하철을 탔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질서정연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젊은이들은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혼란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첫날 일정은 동대문 시장이었습니다. 통역사가 호텔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대문 시장은 한국의 전통시장이면서 동시에 패션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통역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었습니다. 낡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역시 겉만 번지르르한 거였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살아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한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중국에서요? 통역사가 설명했습니다. 여기 상인들은 전 세계로 물건을 팝니다. 온라인으로 주문받아서 즉시 생산하고 배송합니다. 저는 한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여성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30분 전이요. 그럼 언제 만들어요? 지금 바로요. 오늘 저녁에 배송 나갑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 만에? 네. 여기서는 보통이에요. 저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이탈리아의 전통 시장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시장도 아름답습니다. 역사가 깊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관광객을 위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시장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노인들만 남아서 예전 방식을 고집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진화했습니다. 오래된 건물 안에 최신 기술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물건을 만들고 손자는 온라인으로 판매했습니다. 저는 1시간 동안 시장을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오후 일정은 판교 테크노밸리였습니다.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깨끗한 거리, 넓은 보도 녹지 공간. 여기가 한국의 실리콘밸리입니다. 통역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스타트업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AI 기술 개발 회사였습니다. CEO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놀랍게도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환영합니다.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직원 85명입니다. 평균 나이는 29세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9세. 이탈리아에서 29세는 아직 대학원생이거나 인턴입니다. 투자는 어떻게 받았나요? 벤처 캐피털에서 200억 원 투자받았습니다. 달러로 얼마죠? 약 1,500만 달러입니다.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한 스타트업이 1,500만 달러를. 우리 정부의 전체 스타트업 지원 예산이 그 정도였습니다.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후드티를 입은 개발자, 운동화를 신은 디자이너, 청바지를 입은 마케터. 여기서는 정장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CEO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위계 질서가 없습니다. 나이나 직급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실력으로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나이가 곧 권위입니다. 경험이 곧 권력입니다. 젊은이의 의견은 쉽게 무시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CEO가 웃었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실패가 경험입니다. 저는 그 말을 메모했습니다. 실패가 경험이라니. 우리는 실패를 수치로 여깁니다.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인데 사람들이 퇴근 안 하나요? 여기 사람들은 일을 좋아합니다.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입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일을 좋아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자원은 석유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은 항공우주연구원 방문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보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보고서에서 읽었던 그 기술들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연구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건물이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기능적이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연구원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구동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첫 번째 방문한 곳은 위성 센서 개발실이었습니다. 클린룸이었습니다. 저는 특수복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연구원들이 초정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로봇팔로 조립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저는 한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센서는 무엇에 쓰이나요? 달 탐사선에 들어갑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달 탐사선. 우리가 쓴 센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개발 기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3년입니다. 어려웠나요? 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15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5번. 저는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끈기, 인내, 집념. 그리고 국가의 지원. 다음 방문한 곳은 로켓 엔진 실험실이었습니다. 거대한 엔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리호 엔진입니다. 연구원장이 설명했습니다. 누리호? 우리의 독자 개발 로켓입니다. 2022년 처음 성공했습니다. 저는 엔진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느껴졌습니다. 이것도 독자 기술인가요? 네. 엔진, 제어 시스템 모든 것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럽 우주국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혼자 로켓을 만들 수 없습니다. 독일, 프랑스와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혼자 해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달 착륙선 프로젝트, 화성 탐사 계획, 차세대 위성 기술. 저는 듣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이것들이 모두 진행 중인 프로젝트인가요? 네. 계획이 아니라요? 이미 개발 단계입니다. 일부는 테스트 중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아직 설계도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느라 몇 년을 허비했습니다. 정치권을 설득하느라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미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미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가 끝난 후 질문했습니다. 국가 지원은 충분한가요? 연구원장이 대답했습니다. 항상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주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봅니다. 지원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반응은요?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가 로켓을 쏘면 온 나라가 환호합니다. 저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이탈리아 국민들은 우주 프로젝트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국민이 응원합니다. 연구원을 나오면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건물 입구에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꿈을 현실로. 저는 그 문구를 오래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꿈만 꿨습니다. 이들은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위스키를 한 잔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셨습니다. 40년 관료 생활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작성한 정책 보고서들, 제가 참석한 회의들, 제가 내린 결정들. 그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저는 이탈리아를 지키겠다며 변화를 막았습니다. 전통을 지키겠다며 혁신을 거부했습니다.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며 세계의 변화를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뒤처졌습니다. 아니, 뒤처진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생존을 다른 나라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잔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 앞에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존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보고서를 쓰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독자 개발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두 번째는 국가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배워야 한다고 인정하고 협력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굴복처럼 보일 것입니다. 40년 커리어의 마지막이 굴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세 번째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이탈리아 전략적 기술 동맹 제안서. 제목을 적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계속 썼습니다. 제1조. 공동 R&D 센터 설립. 이탈리아와 한국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한다.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우주기술 분야에서 협력한다. 제2조. 기술 이전 및 인력 교류. 한국의 첨단 기술을 이탈리아가 학습한다. 이탈리아의 디자인과 제조 노하우를 한국과 공유한다. 제3조. 공동 투자. 양국이 각각 10억 유로를 투자한다. 저는 10억 유로라는 숫자를 적으면서 손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정치권이 받아들일까? 하지만 저는 계속 썼습니다. 제4조. 중소기업 지원. 이탈리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벤치마킹한다. 저는 새벽 3시까지 작성했습니다. 30페이지 분량의 제안서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굴복이 아니라 동맹입니다. 이탈리아와 한국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미래입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썼습니다. 총리에게 보내는 이메일이었습니다. 총리님, 제안서를 보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것을 보내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제 커리어도, 이탈리아의 정책도, 우리의 미래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총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르코, 제안서 봤네. 네, 총리님. 자네 정말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나?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가게들이 문을 열고 도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총리님.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네. 추진하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저는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었습니다. 통역사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차관님, 산업시찰인데 박물관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나라를 이해하려면 역사를 봐야 합니다. 박물관에 들어갔습니다. 고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청동기, 도자기, 불상, 회화. 저는 천천히 걸으면서 봤습니다. 한국은 오래된 나라였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침략당하고 전쟁을 겪고 식민지가 되고 분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한 전시물 앞에서 저는 오래 섰습니다. 1950년대 사진이었습니다. 전쟁 직후의 서울이었습니다. 폐허였습니다. 건물은 무너져 있었고 사람들은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옆에 2020년 서울 사진이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고층 빌딩이 서 있었고 도로가 깔려 있었고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걷고 있었습니다. 70년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그 두 사진을 비교하며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포기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탈리아도 오래된 나라입니다. 우리도 침략당했고 전쟁을 겪었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과거를 존중하지만 과거에 살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만들면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을 봤습니다. 2주간의 방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더 커졌습니다.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이 한산했습니다. 서울과 너무 달랐습니다. 차관실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이 환영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이탈리아 기술 동맹 추진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었습니다. 저는 직접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한국과 협력해서 이탈리아 산업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차관님, 이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 아닙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자존심은 실력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하지만 언론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언론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회의는 격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몇 달 후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로마에서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왔습니다. 저는 그와 악수했습니다.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디자인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느꼈습니다. 언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차관님, 이것은 이탈리아가 한국에 굴복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것은 굴복이 아닙니다. 동맹입니다. 하지만 기술을 배우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배우지 않고 고집하는 것이 수치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무엇을 받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봤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를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멈춰 있는 동안 세상은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을.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탈리아는 여전히 위대한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디자인이 있고 예술이 있고 장인 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없는 예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혁신 없는 전통은 박물관에만 남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40년간 틀렸습니다. 이탈리아를 지킨다며 미래를 막았습니다. 이제 바로잡겠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동반자입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저는 차관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로마의 저녁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아름다운 석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몇 주 후 첫 번째 공동 R&D 센터가 밀라노에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과 이탈리아 연구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젊은 얼굴들이 많았습니다. 한 이탈리아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감사합니다. 뭐가요? 기회를 주셔서요. 저희는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센터를 둘러봤습니다. 한국식 효율과 이탈리아식 창의성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원이 기술을 설명하면 이탈리아 디자이너가 응용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탈리아 엔지니어가 문제를 제기하면 한국 개발자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르네상스라는 것을. 500년 전 이탈리아는 르네상스를 일으켰습니다. 예술과 과학이 만나 세상을 바꿨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르네상스를 시작합니다. 이탈리아의 영혼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은퇴를 6개월 앞둔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제가 왜 젊었을 때 한국을 얕봤는지 아십니까? 오만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것에 취해서 제가 모르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빠져서 미래의 변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압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배우는 자세에서 나온다는 것을. 진정한 자존심은 인정하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특별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배우는 나라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나라입니다.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유럽도 세계 어느 나라도 멈춰 있는 것을 인정하고 배울 것을 배우고 함께 나아가면 됩니다. 저는 63년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것은 틀리는 것이 아니라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배우겠다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틀렸습니다. 40년간 틀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잡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남기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존심과 생존 사이에서 생존을 택하십시오.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미래를 택하십시오. 혼자와 함께 사이에서 함께를 택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탈리아에 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창밖으로 로마의 밤이 보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잠들어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역사는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내일도 일합니다. 은퇴할 때까지 하루하루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이탈리아와 한국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르네상스를.
이것이 63세 늙은 관료가 여러분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제가 틀렸다는 고백, 제가 배웠다는 고백, 그리고 이제 바꾸겠다는 약속.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해외 감동 이야기와 한국의 선택이 만든 순간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